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총선에서 열린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퇴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열린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보다 90석 가까이 많은 의석을 잃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 발생하면 퇴진하겠다. 결국 퇴진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 조망해보는 월드 리뷰 시간입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러니까 90석 가까이 잃어야 퇴진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6, 70석, 80석 가까이 잃어도 퇴진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예, 오늘 해산한 중의원의 의석 분포를 우선 보면 열린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325석입니다. 그리고 2년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같은 경우는 54석으로 자민당의 6분의 1 정도로 아주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총선에서는 238석을 차지해야만이 과반이 됩니다. 따라서 열린여당이 현재 의석에서 88석 이상을 잃으면 과반을 못하는, 즉 아베가 퇴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최대 87석까지 잃어도 퇴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그렇군요. 87석을 잃어도 퇴진을 않겠다. 상식적으로 안 하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석 이상 의석이 줄면 정권이 타격을 입는다라고 일본의 자민당의 한 간부가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말을 했는데요. 30석을 잃으면 타격을 받는다는데 그 2배가 넘는 87석을 잃어도 퇴진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베가 뭔가 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가 정권 연장을 위한 꼼수로 중의원을 해산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이없는 자폭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20석 이상은 날아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이미 됐는데 의석수 감소를 감수하는 그런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승부수를 띄었다 이런 의미는 사실 좀 과장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에 조금 불안하지만 집권당이 의석수를 늘리려고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에 뛰어드는 상황, 이런 걸 할 때 승부수를 띄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아베 자민당 같은 경우는 의석을 잃을 확률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승부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 아베 중의원 해산의 명분은 소비세 인상 시기를 1년 반 늦추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라는 게 명분입니다. 그렇지만 세금 인상을 늦추겠다는 것은 당연히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가짜 명분을 대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고 분석도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베 총리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총선을 치르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역풍이 불겠군요. 예, 일본은 2년 전까지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을 포함해서 현재 야당들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가 명분 같지도 않은 거를 얼렁뚱땅 대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라고 하면 바로 그 지리멸렬한 야당들입니다. 아베는 당연히 선거에서 이길 테고 그럼 정권을 최대한 4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셈이 워낙 뻔하다 보니까 역풍이 불 조짐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부터 볼까요? 예, 그제와 어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아침 신문에 실었습니다. 예. 먼저 소비세 인상 연기를 위해서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데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65%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고 수긍이 간다고 한 답은 25%에 그쳤습니다. 또 12월 총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응답자의 62%가 반대했고 찬성하는 응답은 겨우 18%에 머물렀습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긍정적인 응답은 약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고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포인트 상승한 40%가 되면서 재작년 12월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긍정과 부정이 뒤집혔습니다. 네. 자,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죠.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도 재밌어요. 예, 교도통신도 역시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어떤 선거 결과가 바람직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51.4%가 여당과 야당의 세력이 비슷해야 된다라는 답을 했고요. 야당이 이겨야 된다라는 답도 9.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해보면 60% 이상의 여론이 연립여당의 현재처럼 독주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7천억 원, 우리 돈으로 7천억 원 이상이 되는 선거 비용 논란도 있고 또 명분 없는 선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40%가 넘는 무당파의 표심이 정권 견제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10%를 안 넘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당이 승산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권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아베가 과연 웃을 수 있을지 또 수십 석을 잃고도 정말로 퇴진을 안 하겠다고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는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과반이 안 되면 퇴진하겠다 이거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예. 선거를 해서 혹시 모를 그런 상황도 기대를 하는 것 같군요. 예.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고 북한의 반발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죠. 핵실험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건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위험한 상황인 겁니까? 예, 일단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해서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또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이니까 이렇게 발표자의 급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표현만큼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몇 주 안에 핵실험이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인권 결의안은 좀 내용이 구체적이고 좀 강도도 높았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사실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특정 국가를 ICC에 회부하라고 유엔 안보리에다가 권고를 한 거는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북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과연 4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쓸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예. 뭐 현실성이 있습니까? 예, 일단 늘 그래 왔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말릴 것으로 보이고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를 ICC에 회부, 즉 기소, 일종의 기소하는 건데요. 그런 권한은 지금 유엔 안보리에만 있고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한다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일단 러시아, 중국 두 나라는 ICC 회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북한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실험 엄포는 중국과 러시아에다 대고 반대 입장을 좀 더 세게 얘기하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ICC 회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면 예. 북한이 이렇게 압박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 좀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소위 자기네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실험 같은 이런 데까지 너무 말을 많이 나가버리면 중국과 러시아도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의 2인자라고 하는 최룡해가 러시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게 북한이 스스로 운신폭을 좁히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한반도나 국제 문제에 관한 좋은 칼럼 소개해 주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칼럼 가져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특이하게 좋은 글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예, 칼럼이 아니라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오늘 했던 기자회견문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국회보다는 정부가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지만 그래도 외통위원장이고 또 대표적인 친박 인사이기 때문에 현재 집권 세력들이 북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 인사의 글이긴 한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한마디로 뒤죽박죽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게 뻔한 내용이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북한을 달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방향이 없는 발표문이었습니다.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 인권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동시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나왔던 오이사 조치 해제,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과 북한 인권법 처리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인권 결의안 채택과 북한 인권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와 손을 잡고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네,
뭐 요약해 보면 반발하겠지만 설득하겠다 이건데 예. 문제는 현실성이 있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핵실험을 얘기하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게 뭐 잘하는 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북한의 반발이라는 거는 현실이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그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 놓고 북한과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제사회에다가 창피를 잔뜩 줘놓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또 다른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은 기회가 될 때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경협 사업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제안합니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고 장기 경색 국면에 놓인 남북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미 유엔 총회는 통과를 했고 예. 그다음에 북한 인권법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들어보니까 오이사 조치 해제하자 이런 얘기네요. 예,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인권법 연내 통과 문제하고 이게 두 가지가 섞어버리면 외통위원장이 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남측이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북한에서 헷갈리게 됩니다. 외교 메시지나 또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이런 것들은 일관성이 생명인데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양립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 버리면 하나만한 말이 돼버린다는 점, 이것을 현 정부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메시지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형님 노릇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해줄 때 따라와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메시지 아닐까요? 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